예, 오늘부터 5장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분량이 좀 많긴 한데요. 70페이지, 7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아마 중간 시험 전에는 5장을 끝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챕터 5 externality고요. externality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재정학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하게 어, 전반부에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들을 좀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5장에서는 뭐 externality에 대한 어떤 뭐 성질, externality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 그래프로 한번 외부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그 외부성의 문제를 민간 부분에 맡겨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텍스와 서브시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출 부과금, 이미션 피가 이제 배출 부과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앤트레이드가 캡앤트레이드 죄송합니다. 캡앤트레이드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캡앤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슈들 조금 살펴보고 6장은 우리 챕터 5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소득 분배와 관련한 외부성의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5장은 이제 그게 5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볼 텐데 오늘 가능하다면 이제 두 섹션을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 다양한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뭐 펄프 공장이죠. 나무로부터 이제 종이를 만드는 그러한 제지 공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얀색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산을 이용해서 펄프를 표백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지 공장 이런 이제 그 다이옥신이 배출이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이제 하면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을 크게 이제 경감할 수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정도의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도 있는데요. 제지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지 공장이 얼마나 많은 종이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다이옥신을 통해서 이웃 주민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다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지 공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럼 나중에 뭐 정부가 개입하든 아니면 뭐 소송을 통해서든 제지 공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슈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이웃 주민들의 이제 건강을 케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지 공장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집값은 상대적으로 쌀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이옥신의 위협이 알려졌다면 아무도 공장 근처에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보려고 하는 externality,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시장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웰페어에 후생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들의 후생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부정적인 외부성의 경우에는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그 후생의 감소, 웰페어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고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일종의 이제 이익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긍정적 외부성, positive externality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건 positive externality는 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이제 부정적인 외부성, negative externality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해요.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 오염의 문제라든가 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뭐 환경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지 공장의 에그젬플로 다시 돌아가서 제지 공장, 그러니까 펄프를 표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발암 물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그 펄프의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그런 외부성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격에 반영되었었다면 이러한 이제 발암 물질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었더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 비싼 종이를 구입을 해야 될 테니까 종이 구입량이 수요량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지 공장은 종이 생산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발암 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다이옥신의 배출량은 발암물질의 배출량은 전부 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외부성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면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염산을 이용해서 펄프를 계속해서 표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대체 기술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펄프를 표백하는 기술은 없다고 할 때, 물론 대체 기술을 개발하면 되겠죠. 다른 대체 기술이 없다고 할 때 오염물질, 발암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펄프를 표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성의 본질, 네이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등장인물 캐릭터입니다. 바트와 리사고요. 바트와 리사는 이제 심슨 가족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얘가 바트고요, 얘가 리사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 바트는 오폐수와 폐기물을 이제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고요. 리사는 바로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트에게는 이제 강물도 여러 가지 생산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강물을 생산 활동에 사용하진 않지만 생산 활동의 결과 그러니까 오폐수나 폐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강물로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물도 우리가 투입 요소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의 주인은 없어요. 강물의 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강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바트도 원하는 만큼 강에다가 오염물질, 오폐수 같은 것들을 방출할 수 있고 리사도 원하는 만큼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물의 오너십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우리가 property right이라고 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뭐 ownership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재산권이 누구에게 설정되어 있는가? 재산권 혹은 소유권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강물은 소유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남용되는 문제도 우리가 피할 수 없겠죠. 남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깨끗한 공기라든가 맑은 물이라든가 이런 뭐 좋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인은 없지만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에 다시 되돌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희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든 뭐 깨끗한 공기든 아니면 뭐 자연 환경이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scarce resour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트는 강물을 남용하게 되고 왜냐하면 공짜니까요. 오폐수를 막 흘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뭐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물을 남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피해는 리사에게 전가됩니다. 강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바트는 리사의 피해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강물이 자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리사의 것도 아닐 거예요. 자기 거라면 우리가 지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낚시를 하지 말라라고 리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 강이 리사의 거라면 바트에게 가서 이 강은 내 거니까 여기에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roperty right 아니면 ownership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쪽 다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바트가 오폐수나 폐기물을 흘려내보내고 있고 그 피해를 이제 리사가 입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는 물건을 쓸 때는 반드시 이제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용료라고 하는 건 이제 price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회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용료는 최소한의 기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돈을 받고 빌려줄 때 저한테 빌려주지 않았었더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당근마켓에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뭐 빌려준다든가 팔았다면 뭐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저한테 공짜로 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저한테도 최소한 10,000원은 받으려고 할 거예요. 10,000원 이상 받으면 땡큐고.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회비용과 같거나 이제 그보다 높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뭐 금리 5%가 꽤 높은 거긴 하지만 시중금리 5%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출 규제에 들어가서 대출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네, 여러 가지 되게 상황들이 지금 되게 오묘하게 오묘하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우리 재정학 외부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서 누군가 4%에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왜냐하면 5%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바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은행이 4%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리베이트가 없다면 대출 심사를 맡고 있는 은행원에게 어떤 리베이트가 없다면 굳이 왜 그 사람이 4%의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 혹은 그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5%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하우스는 이름이 밀하우스고요. 밀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트와 리사를 포함해서 밀하우스가 강물을 소유했었다고 한번 해보죠. 강물의 소유주가 바로 밀하우스예요. 그렇다면 바트는 강물 사용료를 밀하우스에게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나치게 많은 오폐수를 배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밀하우스에게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면 강물을 남용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트와 리사의 문제는 사실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소유권 혹은 재산권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부성은 결국 소유권 혹은 재산권, 소유권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에도 이제 그런 생활을 해보셨을 것이고 이제 단체 생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퍼블릭 스페이스 혹은 이제 뭐 공용 용품들 모두가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장소, 공간 혹은 물품들 이런 것들의 예를 보면 대체로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좋은 심성이라든가 위대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 일반적입니다. 그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봐도 비교적 이렇게 그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하고 소유권이 없는 그런 물건들, 그런 장소, 공간 이런 것들을 되게 아껴 쓰고 굉장히 케어하고 뭐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좀 남용하고 혹은 뭐 망가뜨리고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뭐 이제 전에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 입학사정관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이제 학생부를 이렇게 쭉 검토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뭐 커멘트 해주신 것들을 읽어보면 대체로 이제 그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는 우리 학교 서울여대 수시 전형에 경제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정말 잘 케어하고 뭐 돌보고 나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이런 그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부만 두고 보면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케어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5장에서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것은 남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케어하지 않고 뭐 이렇게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막 적체 뭐 쓸모없는 물건들을 막 쌓아둔다든가 그래서 공용 공간들이 대부분 다 훼손되거나 혹은 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유권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사가 강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트가 강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 소유권이 리사한테 있어요. 리사가 강의 주인이에요. 사실 뭐 납득하기 어렵죠. 이제 강을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강이 리사의 것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사는 자기 강이니까 바트가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를 그 시시각각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뭐 물의 오염도도 막 측정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다면 바트한테 가서 그에 따른 오염에 따른 비용을 이제 직접 청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바트가 거부한다고 하면 뭐 법과 사법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경제 구조라고 한다면 우린 기본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가정합니다. 그럼 이제 바트는 반드시 리사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바트는 리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을 이제 생산 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리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트에게는 얼마만큼의 오폐수를 배출하느냐가 바로 생산 비용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리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강을 오염시킨 것에 따른 비용을 이제 강이 리사 거니까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생산에 따른 비용, 생산 비용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산 비용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널 코스트죠.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리사에게 지불하는 그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도 바트는 뭘 생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생산에 따른 생산 비용은 들어갈 거예요. 인건비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를 빌리거나 혹은 기계를 구입하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거나 여하튼 자본을 빌린 것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인 한계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와 마지널 소셜 코스트를 구분해서 보기는 할 텐데, 우선 여기에서는 만약에 리사가 강의 주인이 강의 주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서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늘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사가 강의 주인이 되면 생산량을 늘릴 때 더 많은 비용을 리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트의 한계 비용에 강 사용료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사가 강의 주인이라면 이 한계 비용에 사용료, 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리사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리사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바트한테 차지를 할까, 얼마를 내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자신이 그 입게 되는 피해만큼을 추가적인 피해만큼을 바트한테 차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사용하는 분석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리사가 아니라 바트가 강의 주인이라고 한번 해보죠. 바트가 강의 주인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사실 배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사가 자꾸 이제 돈을 내고 와서 그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려면 이제 돈을 바트한테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리사가 물고기를 잡으러 올 때마다 이제 비싼 이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물고기 하루 8시간 물고기를 잡으려면 얼마를 내라, 이렇게 이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비용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잘 잡히니까, 좋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높은 이용료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바트 때문에 강물이 너무 더러워지면, 그러면 리사는 이곳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혹은 지나치게 비싼 돈을 내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병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물고기만 잡힐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트가 강물을 팔아서 혹은 강물을 빌려줘서 낚시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퍼밋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낚시에 대한 퍼밋을. 강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면 강물을 너무 오염시키지는 이제 않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이 된다면,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바트의 것인지 리사의 것인지 확립된다면 재화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리사가 바트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 강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편익, 그것이 바로 바트한테 차지하는 강의 비용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바트가 강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리사에게 얼마만큼을 차지할까,
바로 리사에게 강을 빌려주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그 강을 사용했을 때 바트가 얻는 편익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편익만큼이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분명한 재화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반대로 주인이 없거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남용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남용이 바로 지나치게 사용되는 거니까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의 본질 네 가지 특징을 이제 정리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바트의 경우 생산 활동을 하는 바트는 마치 꼭 기업인 것처럼 제가 묘사를 했지만 반드시 기업이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만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 그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담배를 핀다면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를 핀다면 혹은 이제 아랫집에 사는 분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를 핀다면 그 담배 연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집이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 소비자도 외부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호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호적이라고 제가 reciprocal하다는 표현을 상호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호혜적이라고 보통 사실 직역하면 호혜적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reciprocal하다는 뜻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교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호혜성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치 꼭 오염물질을 바트가 배출하니까 바트가 문제의 근원이다, 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리사가 이 외부성의 원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트가 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바트가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오폐수는 오폐수라고 하는 것은 강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이제 사실은 현실에서는 좀 정화해서 완벽하게 정화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마찬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수를 이용해서 원자료를 냉각시키는데 냉각수 다 이렇게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뭐 완전히 깨끗한 그 냉각수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이제 오염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폐수는 강물이나 바다에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폐수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각 국가마다 각 지역마다 이제 기준을 정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의 자정 능력이죠. 자정 능력에 맞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정부에서의 시장 개입, 외부성에 대한 정부 시장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보시죠. 오폐수는 원래 강물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땅에 뿌리거나 뭐 강에 뿌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 땅에 뿌리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강에 버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그 오폐수를 강에 버리는 게 맞는 건데 강에 와서 낚시를 하느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낚시를 땅에서 하느냐, 뭐 어디 산에 가서 낚시를 하느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오폐수는 강물이나 바다에 버리는 거고요. 이 경우에 지금 외부성의 본질은 바트는 제대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리사가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사가 피해를 입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리사가 낚시를 했기 때문에 바트가 더 높은 생산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중립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중립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바다나 강에 가서 낚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런데
외딴 곳에 공업단지고 거기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오폐수 방출이 허용된 곳에 굳이 가서 낚시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제 리사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인트를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라 지금 우리 뭐 코로나 상황이어서 뭐 예, 저도 이제 2차 접종 끝내고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요.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뭐 독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긍정적인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감 예방 접종 받으면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말고요. 코비드 19 뭐 파이자나 뭐 모더나 이런 백신 아니더라도 뭐 가을철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플루샷을 맞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사 맞을 때 좀 아프고. 초등학교 한반 25명 가운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플루샷을 맞은 학생이 5명인 경우가 있고 25명 가운데 20명이 플루샷을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독감 예방 효과가 더 클까? 제가 그 중에 25명 중에 either way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실에 여러분은 맞지 않았는데 25명 중에 5명만 맞은 경우에 여러분이 더 세이프하겠어요? 아니면 25명 중에 여러분 당연히 안 맞았고 20명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여러분이 더 세이프할까요? 당연히 25명 중에 20명이 플루샷을 맞은 경우 여러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세이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외부성, positive externality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뭐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학생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 주변에 또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뭐 전 누군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해요. 그래서 뭐 접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저는 뭐 큰 개인의 자유가 사실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개인의 자유를 다 무시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제가 봤을 땐 그건 이제 두 관계가 뭐 이게 뭐 하나는 달성할 수 있고 하나는 달성할 수 없고 이런 문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라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살고 1980년대, 1990년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공동체의 안전을 달성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되면 당연히 공동체의 안전이 훼손되는 거죠.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positive externality고요.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네 번째, 공공재를 외부성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공재 자체가 이제 외부성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저희 집에 마당은 없는데 저희 뭐 아파트에 살아서 만약에 저희 집 앞마당에 뭐 마당이 있는 근사한 집에 살고 싶지만 저희 집 앞마당에 이제 전기 모기 퇴치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실제로 서울시의 모기가 모두 사라졌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모두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든 외부성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퓨어 퍼블릭 굿이 되는 것이죠. 순수 공공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편익을 다른 모든 그 서울 시민들한테 제공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가 만들어낸 외부성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외부성은 이제 순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전 모기 퇴치기가 적어도 제가 사는 구 아니면 뭐 서울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공공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 본 것은 이제 세종대왕이 행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 이제 한글 창제 같은 것이 바로 개인의 노력 몇몇 사람이죠. 세종대왕을 포함한 이제 몇몇 위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사실 이제 외부성이 창출되었고 이건 결국은 순수 공공재가 된 셈이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이제 공공재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한번 동영상을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학교에서 뭐 한 번에 너무 길게 만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